아이고, 이 늙은이가 또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네요. 마음이 또 울컥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제가 군대에서 얼마나 고집이 세고 남의 말 귀담아 듣지 않는 못난 선임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답니다. 그 시절 저의 그 삐뚤어진 심성이 얼마나 멀쩡한 후임 하나를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려면 제 젊은 날의 그 오만함부터 털어놓아야겠지요. 제가 딱 2등병 딱지를 떼고 일병으로 진급하던 무렵이었답니다. 저는 그 부대에서 고집불통 2일병으로 악명이 자자했거든요. 제 말은 곧 법이었고 제 방식이 무조건 옳다고 믿었지요. 특히 후임병들에게는 더 가혹했답니다. 녀석들이 뭘 하든 제 기준에 맞추지 못하면 여지없이 모진 소리를 퍼부었지요. 제 성격이 워낙 쇳덩이 같아서 말랑말랑한 소리를 하는 법이 없었답니다. 그날은 생활관이 발칵 뒤집힐 일이 있었지요. 우리 중대에서 가장 꼼꼼하고 조용했던 후임, 김병장, 당시 병장이었던 그 후임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 친구는 아직 일병이었답니다. 이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부대 지급품 관리 철저해야 하는 중요한 날이었는데 녀석이 그만 개인 군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중요 물품 하나를 제때 보고하지 않은 거예요.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군대에서는 작은 누락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분위기였지요. 저는 그 녀석에게 잔뜩 화가 났었답니다. 제가 그 녀석에게 얼마나 세세하게 지시를 했는지 아시나요? 밤잠 안 자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외우게 했던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기분이었지요. 김병장, 너 이 자식, 내가 그때 분명히 이 부분은 2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하지 않았어?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냐? 이 말이야. 제가 쩌렁쩌렁 소리를 질렀지요. 생활관의 다른 동기들과 선임들은 쭈뼛거리며 눈치만 살폈답니다. 다들 제 성질머리를 알았거든요. 김병장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요. 녀석은 죄송합니다. 선임님, 제가 너무 긴장해서 그만 하고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지요. 제가 그 녀석에게 쏟아낸 말들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잔인했어요. 긴장? 훈련소에서부터 똥오줌 못 가리는 놈이 군대 와서 긴장 타는 척은. 너 때문에 우리 중대가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었는지 알아? 내 그 대충 하는 버릇 내가 아주 뿌리 뽑아주겠어. 사실 그 물품은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녀석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닦고 정리하다가 잠시 보관 장소를 착각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다른 선임들은 이번 한 번은 눈 감아주자는 분위기였지만 저는 아니었답니다. 제 고집이 문제였지요. 제가 한번 뱉은 말은 주워 담는 법이 없었고 제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면 용납하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는 그 녀석에게 일주일간 모든 사소한 개인 정비와 보고 의무를 2배로 늘리는 벌을 내렸답니다. 녀석은 묵묵히 제 명령을 따랐지만 그 눈빛은 무언가 체념한 듯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제가 그때 그 슬픔의 무게를 헤아리지 못한 것이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제가 옳았고 녀석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고 착각했답니다. 제가 세운 그 높고 단단한 벽이 사실은 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꿈에도 몰랐지요. 며칠 후 모든 훈련병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야간 행군 날이 돌아왔답니다. 늦가을의 밤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연병장에는 군화투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지요. 행군은 언제나 부대의 상징과도 같은 훈련이었고 저는 이 훈련만큼은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답니다. 제가 이끄는 분대는 절대로 뒤처지면 안 되었고 저는 늘 선두에서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직성이 풀렸지요. 제가 선임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야간 행군 준비는 늘 전쟁 같았어요.
개인 짐 정리부터 전투 장비 결속까지 단 1분이라도 허투루 쓸 시간이 없었답니다. 저는 김 병장에게 특별히 더 까다롭게 굴었지요. 너 이번 행군에서 5분 늦으면 내 개인 장비 전부 내가 다 뜯어놓을 줄 알아. 똑바로 서. 제가 으름장을 놓자 녀석은 묵묵히 자신의 장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신용만 했어요. 제 눈에는 그 녀석의 몸짓이 다 건성으로 보였답니다. 저렇게 굼뜨니 지난번에도 실수를 했지. 저는 속으로 혀를 찼지요. 저는 그 녀석이 저보다 앞서 나가서 실수를 저지를까봐 심지어 걸을 때 보폭까지 저와 맞추라고 명령했었답니다. 그래야 제가 실시간으로 녀석의 자세를 교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게 군대란 저 하나만 완벽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단순한 공식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완벽하면 저를 따르는 모든 부대원들도 완벽해진다고 굳게 믿었지요. 저의 오만함이 그날 밤 짙은 안개처럼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답니다. 드디어 출발 신호가 떨어지고 연병장을 벗어나 부대 주변의 비포장 산길로 접어들었답니다. 야간 행군은 조명탄이 터질 때를 제외하고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요. 전방의 불빛에만 의지해 걷는 그 느낌이란 마치 내가 세상의 끝을 향해 걷는 듯한 기분이 들곤 했답니다. 저는 앞장서서 부대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었고 제 뒤에 바짝 붙어 걷는 김 병장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지요. 그때마다 저는 녀석의 걸음걸이에 트집을 잡았어요. 너무 뻣뻣하다느니, 숨소리가 크다느니, 저는 제 자신이 너무나 철저해서 다른 사람도 그래야 한다고 강요했답니다. 행군로 중간쯤 지났을까요? 비가 오기 시작했답니다. 처음에는 이슬비처럼 내리다가 나중에는 제복을 흠뻑 적시는 장대비로 변했지요. 산길은 진흙탕으로 변했고 군화는 진흙을 뱉어내며 걷기조차 힘들어졌답니다. 그때 뒤에서 우월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김 병장이 무언가 잃어버린 듯 우월거리는 소리였지요. 저는 그 소리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 하는 거야, 김 병장. 멈추지 마. 제가 소리쳤지만 녀석은 멈춰서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았답니다. 저는 훈련 중 멈춤은 용납할 수 없었기에 그에게 다가가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 선두에 있던 저에게 갑자기 무전이 들어왔고 저는 잠시 대열을 멈추고 상황을 보고해야 했답니다. 그 짧은 순간 제가 김 병장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 사이 녀석은 자신만의 작은 허둥댐에 빠져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속으로 별것도 아닌 일로 징징거리는군. 저래서야 어디 쓸모가 있겠나 하고 치부했답니다. 저의 그 매몰찬 판단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었는지 그때는 그저 제가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해야만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지요. 행군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저는 짐을 풀면서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답니다. 저는 항상 제 귀중품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리했거든요. 특히 제가 아끼던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만년필 세트가 있었어요. 낡았지만 잉크 냄새가 정겹고 제 군 생활의 유일한 나만의 물건이었지요. 저는 그 만년필을 군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는데 짐을 풀자마자 그 자리가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비가 오고 진흙탕에서 걷는 통에 정신이 없었지만 잃어버릴 만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행군 중 짐을 풀 때 오직 김 병장만이 제 바로 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는 워낙 굼뜨고 허둥대는 모습이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녀석, 며칠 전부터 제가 모질게 대했던 그 후임 말입니다. 녀석이 뭔가 억하심정을 품고 복수라도 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그토록 구박했으니 이제 복수라도 하려고 제 귀중품을 훔쳐간 것일까요? 제 마음속에는 이미 100% 그 녀석이 범인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답니다.
그 녀석의 평소 행동이 워낙 모범적이지 못했고 제가 워낙 그 녀석을 신뢰하지 않았던 탓이겠지요. 저는 너무나 쉽게 결론에 도달했고 제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올라 이성을 마비시켰답니다. 만년필은 제가 군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리다니요. 저는 곧장 중대 행정실로 달려갔답니다. 행정관님께 상황을 보고하고 정식으로 분실 신고를 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분실보다는 도난에 초점을 맞추어 말했답니다. 행정관님, 저는 제 만년필을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저는 김 병장이 의심스럽습니다.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요. 행정관님은 나이 지긋한 분이셨고 늘 군기강을 강조하셨지만 이런 개인적인 도난 사건에는 조심스러우셨답니다. 행정관님은 이일병,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요. 행군 중 비도 많이 왔으니 행군로에서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소? 하고 달래셨지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답니다. 아닙니다. 행정관님, 저는 분명히 군장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행군 중 짐을 건드린 사람은 김 병장 말고는 없습니다. 그 녀석이 저에게 앙심을 품고 그랬을 겁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 녀석에게 깐깐하게 군기를 잡았던 것이 마음에 걸렸을지도 모르지요. 저는 제가 그동안 김 병장에게 얼마나 모질게 구렸는지에 대해서는 쏙 빼놓고 오로지 김 병장이 나쁜 짓을 했다는 프레임만 강조했답니다. 제 고집은 하늘을 찔렀고 저는 그 녀석을 부대 전체의 의심 대상으로 만들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지요. 제 논리가 아닌 제 감정이 이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행정관님께 CCTV 확인을 강력하게 요청했답니다. 군대에서 CCTV는 곧 법과도 같았으니까요. 그날 오후 중대원들 사이에서 김 병장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지요. 제가 워낙 강하게 그를 몰아붙였으니 다른 동료들도 제가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답니다. 군대라는 곳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임의 말이 곧 진실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짐 정리를 같이 했던 동기들 몇몇은 이상하게 김 병장이 평소보다 더 허둥대는 것 같았어요. 라거나 행군할 때 제가 잠깐 뒤돌아봤는데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같은 애매모호한 증언을 덧붙였답니다. 물론 그들의 눈에도 김 병장이 평소처럼 굼떠 보였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미 저의 확신이 동료들의 의심을 부추기는 기름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답니다. 제가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 녀석에게 모진 말을 퍼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잠시 잊은 채 저는 오직 내 귀중품을 훔친 파렴치한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저는 그의 뻔뻔한 태도를 견딜 수 없었어요. 만약 그 녀석이 훔쳤다면 지금쯤이라도 싹싹 빌고 돌려주면 될 일을 왜 모른 척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제 눈에는 그의 침묵이 죄를 인정하는 증거처럼 보였으니까요. 저는 그 녀석이 언제라도 제 앞에 무릎 꿇고 잘못을 고백할 것이라는 오만한 기대를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그에게 가한 압박이 워낙 컸으니 분명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가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행동들이 제게는 그의 죄를 입증하는 증거들로 둔갑하고 있었답니다. 며칠 동안 김 병장은 마치 그림자처럼 조용히 생활했답니다. 훈련이나 임무에서는 빠지지 않았지만 말수가 극도로 줄어들었고 항상 혼자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다른 동기들은 그를 은근히 따돌리는 분위기였지요. 도둑놈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같았답니다. 제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제 만년필에 대한 집착과 억울함이 그 죄책감을 덮어버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녀석이 당하는 멸시를 보면서도 자업자득이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지냈는데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답니다. 정말 못된 놈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PX 부대 내 매점 앞에 잠시 들렀을 때였어요. 행군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커피 믹스를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중대원 몇몇이 모여서 김 병장에 대해 험담하는 것을 듣게 되었답니다. 그들의 대화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노골적이었지요. 야, 김 병장 말이야. 어제 내가 화장실 갔는데 녀석이 혼자 울고 있더라. 한 동기가 낄낄거리며 말했어요. 그럼 뭐해? 훔쳐놓고 저러는 거 아니겠냐? 선임 물건을 훔치다니. 낯짝이 두껍지. 다른 동기가 덧붙였지요. 제가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그들의 비난은 너무나 쉽게, 너무나 확정적으로 김 병장에게 쏟아지고 있었거든요. 그 녀석이 혹시라도 무죄라면? 혹시라도 제가 너무 성급하게 몰아붙인 것은 아닐까? 하는 아주 작은 의문이 싹트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머릿속에서 김 병장을 도둑이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그 틀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가 밤늦게까지 혼자 정리하는 모습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모습으로 그의 침묵은 뻔뻔한 태도로 해석되었지요. 하지만 지금 동기들이 말하는 그의 울고 있었다는 모습은 제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또 다른 단면이었답니다. 제가 그토록 몰아세우고 짓밟았던 그 후임이 사실은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폭력적인 사람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그 험담을 더 듣고 있다가는 제가 그들에게 동조해서 더 모진 말을 쏟아낼까 봐 두려웠거든요. 저는 급하게 커피 믹스 몇 개만 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생활관 쪽으로 황급히 발걸음을 돌렸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죄책감으로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제가 그토록 완벽하다고 믿었던 저의 판단이 사실은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는지. 결국 저는 CCTV 기록 확인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답니다. 제 만년필을 훔친 범인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사실은 김 병장이 훔치지 않았다는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행정반에 정식으로 요청서를 제출했고 보안 담당관의 입회하에 경비실의 구형 CCTV 녹화 테이프를 확인하기 위해 향했답니다. 경비실은 늘 축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고 낡은 모니터와 녹화기가 윙윙거리고 있었지요. 보안 담당관이 녹화기를 조작하는 동안 저는 초조하게 모니터를 바라보았어요. 행군 당일의 야간 녹화는 화질이 형편없었답니다. 화면은 온통 노이즈와 빛 번짐으로 가득 차 있었지요. 저는 행군 출발 직전 짐을 정리하던 시간에 초점을 맞추어 비디오를 되감았답니다. 캄캄한 생활관 내부에서 희미하게 움직이는 인형들만 보였지요. 그때 녹화된 화면 속에서 김 병장이 제 군장 근처에서 잠시 머뭇거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답니다. 봤지? 저 녀석이 분명히 뭔가를 만졌어. 저는 확신에 차서 보안 담당관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저기 멈춰보세요. 제가 뭘 만지고 있잖아요. 보안 담당관은 돋보기라도 낀 듯 눈을 가늘게 뜨고 화면을 응시했지요. 이 일병, 너무 희미해서 식별이 어렵습니다. 이건 그냥 군장 정리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담당관이 이렇게 말했지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때 제가 서 있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무전기 옆에서 무언가 눈에 띄었답니다. 그것은 정체불명의 메모지였어요. 누군가 급하게 펜으로 휘갈겨 쓴 듯한 종이 조각이었지요. 저는 무심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메모지는 경비병들이 주고받는 간단한 연락일 뿐이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메모의 내용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임 물건, 내가 처리함. 행군로에서 찾기 어려울 거임. 나중에 설명하겠음. 걱정 말 것. 이 글씨체는 김 병장의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는 김 병장의 글씨는 훨씬 더 단정하고 작았거든요. 이 글씨는 굵고 거칠었으며 마치 급하게 펜을 쥐고 쓴 듯 필압이 강했답니다. 이 메모를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를 싸늘한 기운을 느꼈어요. 만약 김 병장이 훔쳤다면 왜 이렇게 남기는 듯한 문구를 썼을까요? 그리고 훔친 물건을 처리했다고 말하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제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했답니다. 제가 김 병장에게 너무 몰아붙여서 다른 누군가가 이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개입한 것일까요? 아니면 이 메모 자체가 저를 기만하기 위한 함정일까요? 제 고집은 이건 김 병장의 공범이 쓴 것이라고 속삭였지만 이 낯선 필체는 제 확신에 작은 균열을 만들고 있었답니다. 저는 그 메모를 들고 바로 당직실로 달려갔어요. 당직사관은 제게 이 일병, CCTV 확인은 끝났으니 이제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 메모를 들이밀며 녀석을 불러내야 한다고 우겼답니다. 제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 녀석이 지금 당장 이 상황에 대해 해명해야 했어요. 저는 당직사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잠시 대기 중이던 김 병장을 억지로 끄집어냈지요. 당직실 밖 복도에서 저는 그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제 얼굴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었을 거예요. 너, 이 메모 봤지? 이게 네가 쓴 게 아니라고 말해봐. 내 만년필 어디다 팔아먹었어? 행군로에서 잃어버렸다고? 개소리 집어치워. 네가 내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이제라도 실토하면 덜 혼나주지. 김 병장은 저를 올려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며칠간의 억압과 의심으로 인해 완전히 지쳐버린 듯 눈빛에는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답니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을 뿐이었어요. 선임님,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담담해서 오히려 저를 더 화나게 했지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 메모는 뭐야? 네가 훔쳐놓고 네가 행군로에서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너 같은 놈은 군대에 있을 자격 없어.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부대 전체에 망신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 내 그 굼뜬 행동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는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을 쏟아냈답니다. 제가 그에게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는지, 제가 얼마나 완벽주의자인지,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억압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오직 제 입장만 생각했지요. 저는 그 메모를 그의 얼굴 앞에 들이밀며 소리쳤어요. 솔직하게 말해. 네가 훔쳤다고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볼게. 하지만 끝까지 거짓말하면 너는 군 생활 끝장이야. 이건 명백한 도난이야. 그 순간 김 병장이 갑자기 저를 밀쳐내더니 저에게 돌아서서 굵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임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선임님은 저한테 늘 모질게 하셨지요. 저보고 굼뜨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선임님께 악감정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 메모는 제가 쓴 것도 아닙니다. 선임님, 제발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의 단호한 말에 저는 오히려 더 큰 배신감을 느꼈답니다. 제가 그토록 모질게 대했는데도 그가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다니요? 저는 그가 뻔뻔하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저는 이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렸습니다. 좋다. 너 오늘 이대로 여기서 이의 제기 못한다면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확인해 주마. 그리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다. 저는 그를 그 자리에 팽개치고 돌아섰답니다. 제 등 뒤로 그의 흐느낌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 안에 오만과 분노가 그를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그가 훔쳤다는 확신 속에서 제가 틀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다음 날 새벽, 날이 밝기 전 어스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잠을 설친 탓에 몽롱했지만 어젯밤 제가 뱉은 말을 실현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휩싸여 부대 밖으로 향하는 길목을 지키고 있었답니다. 저는 경비실에 부탁해 뒀던 CCTV 확인을 아침에 바로 하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그 녀석이 도망칠까봐 제가 먼저 움직인 거지요. 부대 정문은 아직 경비병만 서 있고 모든 것이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문 쪽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군복을 입은 누군가가 담을 넘어 부대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나갔어요. 이른 새벽, 군복을 입고 부대를 타령하려는 사람이 누굴까? 10중 8구 김병장일 것이라 확신했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으니 결국 견디다 못해 도망치려는 것이겠지요. 김병장, 멈춰. 어디로 가려는 거야? 제가 소리치며 달려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제 손에 붙들린 그는 움찔하며 제 쪽을 돌아보았지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제가 붙잡은 사람은 김병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 중대의 다른 병사였고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요. 그는 타령을 시도하려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아침 일찍 병가 신청을 위해 면회 오는 가족을 마중 나가려 했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답니다. 제가 너무나 확신했던 그 시나리오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지요. 제가 착각하고 있을 때 저 멀리 부대 내부에서 누군가가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건 바로 김병장이었습니다. 그는 군화를 제대로 끈도 묶지 않은 채 낡은 군용 배낭 하나만을 메고 있었어요. 그는 도망치려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피해 혹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부대를 떠나려 했던 것 같았지요. 저는 그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김병장, 너 어디 가려고 이 시간에? 제가 그를 따라잡아 거칠게 그의 배낭을 잡아챘습니다. 네가 내 물건 훔치고 도망치려는 거 다 알아. 이 배낭 안에 내 만년필 있지? 제가 배낭을 잡아당기자 배낭 속에서 묵직한 쇠붙이가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것은 만년필이 아니었답니다. 굴러떨어진 것은 녹슬고 투박한 모양의 낡은 철제 깍지였어요. 그리고 배낭 안에서는 두꺼운 종이 뭉치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김병장은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쏟아진 종이 뭉치들을 보며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그의 눈에는 이미 체념을 넘어선 절망감이 가득 차 있었답니다. 저는 쏟아진 종이 뭉치들을 주워 들고 말았습니다. 그것들은 겉보기에는 그냥 두꺼운 종이 뭉치였지만 자세히 보니 전부 훈련 기록부와 개인 물품 재고 목록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낡은 만년필이 아닌 마치 오래된 공업용 펜처럼 보이는 뭉툭한 펜 하나가 끼어 있었지요. 이게 다 뭐야? 제가 웅얼거렸습니다. 그때 경비실에서 CCTV 확인을 위해 따라 나온 보안 담당관이 저와 김병장 사이로 다가왔습니다. 담당관은 저에게 다가와 낡은 무전기 옆에서 발견했던 그 메모지를 건네주었답니다. 이일병, 이 메모, 어제 당신이 보고 간 후에 제가 혹시 몰라서 이 근처에서 다시 찾아봤습니다. 이거 김병장 글씨가 아니지요? 저는 그 메모를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 김병장이 쏟아낸 종이 뭉치들 사이에서 어젯밤 제가 보았던 그 낯선 필체의 메모와 똑같은 메모지 한 장을 발견했답니다. 그 메모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선임 물건, 내가 처리함. 행군로에서 찾기 어려울 거임. 나중에 설명하겠음. 걱정 말 것. 그리고 그 메모 아래에는 또 다른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김병장의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중대의 악명 높은 선임병장 박 병장의 것이었답니다. 박 병장은 부대 내에서 온갖 자비를 도맡아 처리하고 고참들의 부당한 지시를 대신 수행해주거나 때로는 고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역할을 은밀하게 해오던 사람이었어요. 보안 담당관이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이일병, 어제 당신이 그토록 김 병장을 몰아세우던 순간 박 병장이 옆에서 다 듣고 있었습니다. 박 병장이 당신에게 앙심을 품고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어제 비가 올 때 당신의 군장 근처에서 이상한 낌새를 느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담당관은 김 병장이 쏟아낸 서류 뭉치 중 가장 두꺼운 것을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김 병장이 밤낮으로 작성한 개인 물품 관리 상세 점검 리스트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행군 전에 제가 그 녀석에게 내렸던 무리한 지시들 모두가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리고 그 리스트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선임님의 만년필, 행군 중 진흙탕에서 잃어버리셨을 가능성 높음. 선임님께서 잃어버리시면 부대 전체가 난리가 날 것임. 선임님께 훔쳤다는 오해를 받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선임님께서 잃어버리셨다고 보고하면 선임님께서는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CCTV를 확인하고 결국 제가 도둑으로 몰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지막 월급으로 PX에서 가장 비슷한 모양의 낡은 공업용 펜을 사서 선임님의 군장에 몰래 넣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만년필 대신 제가 훔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가 평소에 쓰던 가장 소중한 물건,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낡은 철제 깍지를 일부러 눈에 띄게 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선임님께서 만년필 분실 신고를 하시면 제가 훔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훔치려 했다고 오해하실까 봐. 이 모든 상황을 박 병장님께만 말씀드리고 박 병장님께 이 메모를 남겨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박 병장님은 선임님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려던 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눈앞에 펼쳐지자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을 느꼈답니다. 제가 훔쳤다고 확신했던 그 만년필은 사실 행굴로의 진흙탕에 빠져버렸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리고 김 병장은 저의 그 모진 질책과 고집 때문에 제가 도둑으로 몰릴까봐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제가 귀중품을 잃어버렸을 때 제가 겪을 심리적 충격과 부대 내의 파장을 막아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밤새도록 작성했던 그 수많은 점검 리스트들은 제가 혹시라도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려 했던 흔적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훔쳤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그는 자신의 마지막 월급으로 비슷한 펜을 사서 바꿔치기 하려 했던 겁니다. 그가 훔치려 했다는 메모는 사실 박 병장이 그를 돕기 위해 대신 쓴 것이었고 그 메모가 경비실에 남겨진 것은 아마도 박 병장이 그를 돕기 위해 CCTV 확인을 하려 했던 흔적이었겠지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깨달은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답니다. 낡은 군용 배낭에서 쏟아져 나온 종이 뭉치들이 제 눈앞에 흩어졌어요. 그 종이들은 김 병장이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과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보여주는 물증들이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그를 굼뜨고 못난 녀석이라고 모질게 비난했던 모든 순간들이 마치 거대한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듯했지요. 아니야, 아니야. 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녀석이 훔쳤다고 확신하며 그를 몰아세웠고 모두가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저를 지키기 위해, 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마지막 월급까지 털어 그럴싸한 대용품을 마련하려 했던 겁니다. 제가 그에게 했던 모진 말들, 그가 웅얼거릴 때마다 제가 했던 비아냥거림,
그가 울고 있었다는 동기들의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무시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 와서 비수처럼 되돌아왔지요. 저는 주먹으로 흙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김병장, 나 정말 잘못했어. 내가 널 오해했어. 나 좀 용서해줘. 제 목소리는 이제 통곡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처절하게 울부짖었답니다. 부대 정문 앞, 새벽의 찬 공기 속에서 제가 내뱉은 모든 모진 말들이 되돌아와 저를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제가 얼마나 고집불통이었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었는지, 제가 짓밟고 무시했던 그 후임이 사실은 저의 가장 든든한 방패였던 겁니다. 김병장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의 발치에 엎드려 울면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보안 담당관과 헛갈려 잡았던 다른 병사도 이 상황을 보고는 쭈뼛거리며 멀찍이 떨어져서 있었지요. 김병장, 제발 고개 들어봐.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네가 나를 얼마나 배려했는지 모르고 내 고집만 내세웠어. 네가 훔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얼마나 못됐으면 그랬겠니. 내 만년필보다 내 마음이 100배는 더 소중해. 제발 나를 용서해줘. 저는 콧물을 흘리며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그를 올려다보았답니다. 그때 김병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체념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대신 묘한 온기와 이해심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그는 저를 내려다보더니 아주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임님, 괜찮습니다. 저는 선임님께 악감정 없습니다. 선임님은 늘 옳아야 하는 위치에 계셨으니까요. 저는 다만 선임님께서 그 귀중한 물건을 잃어버리시고 그로 인해 큰 공경에 처하시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따뜻한 물로 제 심장에 굳은 얼음을 녹여주는 것 같았답니다. 그의 용서가 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낡은 철제 깍지 위로 그의 손이 겹쳐졌는데 저는 그 손에서 진정한 군인 정신과 저를 향한 헌신을 느꼈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가 같이 가서 행정관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자. 내 만년필은 찾으면 되는 거고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저는 그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함께 경비실로 향했답니다. 부대 내의 모든 오해는 CCTV 기록과 박 병장의 진술,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결국 모든 것을 실토했지요. 을 통해 해명되었답니다. 박 병장 역시 고참들의 부당한 지시를 대신 수행하느라 힘들었던 것이었고 김 병장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던 것은 박 병장 자신의 얄팍한 술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지만 결국 김 병장의 순수함이 모든 것을 밝혀주었지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개인 정비 시간을 이용해 다시 행굴로를 걸어보았습니다. 부대는 이미 훈련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상태였지요. 저는 홀로 그날 밤 우리가 걸었던 그 진흙탕 길을 밟았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해지고 있었답니다. 저는 걷고 또 걸었지요. 발밑에는 어젯밤의 흙과 진흙이 밟히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맹목적으로 저의 고집만을 믿고 타인의 진심을 외면했는지 곱씹어 보았습니다. 김 병장의 묵묵한 헌신과 그가 겪었을 심리적 고통을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제 삶의 방식이 송두리째 바뀐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제가 옳다고 주장하지 않게 되었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저는 김 병장에게 진심으로 감사했고 그에게 제가 받은 모든 모진 말들을 되돌려주기 위해 노력했지요. 그 녀석은 이제 저를 보면 활짝 웃어준답니다. 제게 그 녀석은 단순한 후임이 아니라
제가 걸어온 고집의 길 위에서 저를 구원해준 은인이 되었거든요. 그날의 만년필은 결국 찾지 못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것을 찾지 않는답니다. 저는 김병장이라는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진정한 강함은 남을 짓밟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이 늙은이가 이제야 그 깨달음을 얻었으니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보지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도 그날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던 그 순간의 처절함이 남아있답니다. 그것이 저를 매일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답니다.